가슴속 깊이 절절한 그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이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이론가의 발제보다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있으면서 저 스스로도 여러 가지를 되돌아보고 또 이렇게 반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 말씀에 몇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고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또 말씀 중에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화두를 우리에게 던졌죠. 그러면서 또 해결책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주변에서, 우리 생활에서 이러한 안전과 위험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그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야 된다. 행동에 나설 때 국가와 사회 시스템은 고쳐질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도 우리에게 제시해줬고, 그 해결책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쉬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있는 지금 현 시대 우리 사회를 운영에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이자 또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꿈꾸고 도와주려고 하는 청소년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화롭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특히나 아동과 청소년들이 정말 평화롭고 자신들이 꿈꾸는 삶을 준비하고 꿈꾸고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성인들과 어깨를 같이 이렇게 나란히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다양한 아이디어도 내고 그 에너지를 같이 사회 발전에 자신들의 성장에 이렇게 아낌없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사회를 우리 지도자들로서는 어떻게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아픔과 뭐 힘듦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우리 이유식 선생님께 희망과 더 큰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박수를 좀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학교 사회사업 관점에서의 청소년 활동과 안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부소장으로 계시는 전구훈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군이라고 합니다. 짧게 굵게 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사회복지, 원래는 사회복지로 이제 통일이 됐는데, 학교 사회복지 관점에서의 청소년 활동과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에게 이제 요청을 하셔서, 그럼 학교 사회복지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좀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좀 소개를 하고, 거기에서 관점에서 어떻게 가는 것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거 바로 보시면 학생의 심리 사회적 문제와 가족, 사회, 지역 사회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유발 조건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이다. 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과정들을 학교 사회복지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안전의 문제를 어떤 물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인 안전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큰 재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사실은 이 재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그 이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안전불감증, 이런 부분들이 훨씬 그런 문제들을 가속화시킨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학교 내에는 정말 안전한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 무단결석을 하게 되면요, 아이가 학교에 무단결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 무단결석을 하면 애가 4일이나 5일 아니면 열흘 동안 학교에 무단결석을 했어요. 자, 이랬을 때 어떤 조치들이 학교에서는 취해지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혹시 무단결석하는 아이가 있었을 때 어떻게 조치되어지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수원에 있는 법원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양형 조사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그 큰 성범죄든 아니면 중형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그 학창 생활이 어땠는지를 한번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높게 나왔던 게 뭐였냐면요. 그게 가장 높게 나온 게 뭐냐면 7일 이상의 무단결석. 이게 제일 많았습니다. 7일 이상의 무단결석. 그거 외에 뭐 가출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가장 빈도수가 많았던 게 뭐냐면 7일 이상의 무단결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7일 이상의 무단결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또는 지역에서 그 아이가 학교 나올 수 있도록 이게 도움을 주거나 지원을 해주지 않게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 무단결석 계속 지속되면 학교 유급되거나 아니면 학교를 계속 다니지 못하게 되니까 좋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고, 좋은 직장 가지지 못하니까 계속 범죄로 빠져들어서 오히려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불안전한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이제 기본적인 뭐 당연히 해야죠. 근데 여러 개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느냐, 이걸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집에 있을 때 직장 나가려고 그랬을 때 직장 나가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직장 나가는 게 불편하겠죠. 직장을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려는데 배우자가 맨날 또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싫은 곳에서 자꾸 싫은 곳으로 이동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집에 있다가 학교 가려고 그러면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어. 담임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거나 힘들게 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학원 가기도 싫은데 학원 안 가면 또 엄마한테 전화를 해. 그러니까 또 학원을 어쩔 수 없이 가. 학원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가 만들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싶지만 인스턴트 음식으로 그날 하루를 떼야 돼.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곳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아이들에게 산재해 있는 것이 우리의 또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은데, 요즘 사회는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2등을 하는 애도 항상 1등을 못했기 때문에 항상 불만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는 이런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조건들을 너무나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저희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왜 아빠하고 엄마하고 아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다 살았는데 왜 사는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아빠는 제비족이라서 살았고 엄마는 날라리라서 살았고 아이들은 비행 청소년이라서 살았다는 얘기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얘가 근데 저희 아이가 아니야. 이건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기러기 아빠라서 살았고요. 그렇죠? 요즘 애들은 기러기 아빠, 갈매기 아빠, 올빼미 아빠라고 한답니다. 멀리 보내는 건 기러기 아빠 맞죠? 주말마다 나타나는 아빠는 갈매기 아빠, 밤에만 들어왔다가 일찍 나가는 아빠는 올빼미 아빠 맞죠? 엄마는 왜 살았는가 봤더니 엄마는 새엄마라서 살았답니다. 요즘 이혼율이 우리나라 정말 증가율이 어마어마하죠. 세계적으로도 이혼 증가율은 우리가 세계 2위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이혼율이 높은데요. 증가율은 또 1위랍니다. 역시 1위를 놓쳐서는 우리는 왠지 허전해요. 맞죠? 아이는 왜 살았는가 물어봤더니 아이는 왜 살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거 안 맞히시는 분한테는 제가 책을 한 권 더. 아이는 왜 살았는가 했더니 덜 떨어진 애라서 살았답니다. 아직 덜 떨어졌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이 ADHD 거의 요즘 얘기들 흔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과잉행동 장애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시간에 오늘 하루 종일 앉아 계시니까 어떠세요? 힘들죠? 예. 근데 아이들을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요, 맞죠? 하루 왼종일 아닙니다. 요즘은 자사고를 가기 위해서는요. 중학교 때부터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요즘 자사고 못 가면 먼저 일반계 고등학교 가면 좋은 대학 가기는 거의 글렀다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이런 안전하지 못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뭐죠? 민감하지 못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올 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물리적 안전 당연합니다. 이건 뭐 100말 뭐 여러 번 얘기해도 뭐 정말 부족함이 없죠. 근데 그 이전에 그런 큰 문제가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안전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못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공부를 못하더라도 예전에는 학교 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가면 놀래들이 있었고요, 맞죠? 학교 가면 그래도 밥이라도 먹었고요, 맞죠? 같이 놀 수 있었고. 제가 교사 연수를 많이 다니는데 교사들한테도 물어봅니다. 학교 다닐 때 뭐가 제일 좋았냐고, 맞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공부할 때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방학할 때, 학교 끝날 때, 밥 먹을 때, 친구들하고 놀 때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렇게 놀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가 있습니까? 공부 못하면 학교 내에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복지 또 학교사회복지는 학교 내에 교실 한 공간 정도를 만들어서 왔죠.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안에는요, 아이들이 와서 보드게임 할 수도 있고요. 친구들하고 거기서 놀 수도 있고요.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자그마한 불씨한 나를 지금 댕기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공부를 못하더라도 맞죠? 다른 거 잘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공부, 경쟁 1등 이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그것만을 또 원하는 우리 자신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 정말 학교에 이런 복지 공간을 좀 만들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아이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 또는 사회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 다양한 어려움들을 호소할 때 그 아이들의 어려움들을 같이 아파하고 고민하고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사회복지가 아직 법조화도 되어 있지 않고요.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참 많은 곳에 사회복지사들이 들어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는 법적으로요. 학교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활동들을 아직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미국의 학교를 한번 방문해 봤더니요. 그 학교에 참 놀라운 부분이 많이 봤습니다. 교사 외에도 아이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다양한 팀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 맞죠? 그 팀들이 아이들을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임상 심리사뿐만 아니라 진로를 담당하시는 그 다음에 뭐요? 또 아이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아이들 한 명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팀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우리 학교 우리나라에서는요 학교에는 교사 외에는 다른 전문직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간호사로 있으면 되는데 왜 보건교사라고 이렇게 할까요? 영양사로 있어도 되는데 왜 영양교사라고 할까요? 맞죠? 영양사 있으면 되는데 영양교사잖아요, 맞죠? 저희 복지사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들은 이런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복지교사 하려 그러시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서 교사 외에는 다양한 전문직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그런 것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면 학교에는 교원과 행정직원을 둔다라고 딱 되어 있어요. 교원 아니면 행정직원입니다. 그래서 법제화 추진을 참 많이 해봤어요. 뭐 하나 등자 하나 넣으려고요. 학교에는 교원, 행정직원 등을 둔다. 이 법을 하나 만들려고 노력해봤지만 사실은 그 법 하나 만들기도 어려워서 진행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사회 구조에 내에서 하나의 어떤 변화의 물결들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청소년들을 같이 바라보고 청소년들의 안전 또 청소년들의 행복을 바라보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그리고 가장 아이들이 제일 오래 있는 공간이 어디예요? 아닙니다. 집이죠. 네, 집이에요. 네. 근데 말짱한 정신으로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학교죠, 맞죠? 여러분 집에 가장 오래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잠자는 시간 빼고 나면 몇 시간 안 되잖아요, 맞죠?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이 좀 더 오픈되어지고 그다음 다양한 전문직들이 아이들을 정말 중심에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그런 나라가 되어진다면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학교가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